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실기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신기술 동향 용어 정리라는 제목으로 신기술 동향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2차 표준 용어라고 발표가 됐었고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는 TTA 사이트에서 2013년 3월 19일에 등록됐던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용어는 총 60개가 되겠고요. 이 60개의 용어를 같이 정리하면서 여러분 시험에 신기술 동향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 제작은 2013년 9월 27일에 제작되었던 강의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강의 제작 날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이번 시간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 역시나 2012년 2차 표준 영어 60개를 정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때 이 60개 용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라도 나와준다면 여러분한테 큰 만족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겠죠. 자, 용어 정리를 통한 신기술 동향을 대비하셔야 되고요. 학습 목표 역시 이 60개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여러분들 시험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신기술 동향 용어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강의를 들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해서 기술협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라는 TTA에서는 매년 한 2회 정도 최근 그 신기술 용어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라는 TTA 사이트의 주소는 용어 위주로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http 하시고 word.dta.or.kr로 접속하시게 되면 자, 이런 메인 화면 창이 뜹니다. 자, 여러분에게 잠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tta.or.kr을 접속하게 된 화면이죠. 자,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화면 아래쪽으로 제가 조금 내려와 볼게요. 자, 공지사항 보이시죠? 자, 이 공지사항에서 현재 오늘 날짜가 제가 2013년 지금 강의를 제작하고 날짜입니다. 자, 9월 27일이 되겠고요. 자, 현재 9월 27일 기준으로 공지사항이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최신 표준 용어라 해서 2012년 2차 표준 용어라 해서 3월 19일에 2013년 3월 19일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신기술 동향 강의 진행을 제 1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뒷부분에 2강, 3강이 지나면서 이 뒷부분에 올라오게 될 용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그 다음 시간에 이 ICT 시사용어 300발간이라는 책이 하나 발간이 됐어요. 자, 이 책의 자료를 제가 찾아서 이 책에 관련된 용어도 제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기술 동향 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합니다. 사실 그 제가 강의 속에서 2012년, 2010년, 2011년 이 뒷부분에 과거에 이제 발표됐던 이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신기술 동향 그 과목을 준비하면서 신기술 동향 과목은 총 10점 만점이죠. 자, 10점 만점에 괄호가 5개가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러면 한 문제당 배점이 2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2점, 한 문제당 2점인데 총합하면 10점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강의의 개수가 뭐 10개, 20개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표준 용어를 기준으로 제가 강의 진행해 드린다는 거 여러분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요. 사실 이 최근 표준 용어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그나마 신기술 동향 관련 문제가 과거 이 부분에서 최근에서 문제가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준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해 드리는 거지 이 부분에서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그 신기술 관련 또 IT 관련의 어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최근 그 신기술에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어떤 용어가 신문 기사에 실리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시험에 나올 가망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근 우리가 스마트폰 형태의
그 스마트폰을 많이 우리가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2009년 이후에 201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됐는데 2010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3G에서 그 LTE망으로 우리가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바뀌면서 LTE죠. 자, LTE로 바뀌면서 우리가 고속으로 무선으로 스마트폰으로 그 인터넷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오면서 이 LTE라는 개념 자체가 정답으로 처리됐던 문제가 2010년인가 2011년에 한번 출제가 됐었죠. 자, 그러니까 최근 제가 지금 오늘 강의를 찍고 있는 이 기준이 2013년 9월 27일이라면 아마 여러분 시험에서 그러니까 2013년 9월 27일 이후에인 2013년 10월 6일에 정보처리 실기가 2013년도 마지막 시험이 있죠. 자, 이 시험에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LTE-A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우리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2014년도에 강의를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강의를 제가 2013년 9월 27일 날 제작하고 있지만 2014년도, 2015년도 정보처리 실기가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강의는 계속 강의실에 제가 넣어둘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2014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2015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필요 없다라는 생각은 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의 내용을 또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4년, 2015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1강부터 꾸준히 들어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그 제가 9월 27일 날 2013년 9월 27일에 이 강의를 찍고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시험인 2013년 10월 6일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뒤후에 2014년이나 2015년에는 이거보다 더 빠른 형태의 뭔가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 LTE라는 개념이 2010년부터 사용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만약에 2016년도에 시험을 치는 분이 계시다. 그 부분에서 이 LTE라는 단어가 용어가 시험에 나오지 말라는 또 보장도 없어요. 자, 그런 조금 그 애매한 부분들이 좀 사실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1강을 찍으면서 이 TTA라는 사이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2013년 3월 19일에 올라왔지만 이 뒷부분에 뭐 2014년도에 2013년 뭐 1차 용어가 올라온다든가 뭐 2014년 1차 용어가 올라온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제가 또 새롭게 강의를 제작해서 여러분한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 9월 27일을 기준으로 이제 1강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요 ICT 시사 용어에 대해서 또 제가 2강, 3강에서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만들어 드릴 거고 자, 그 뒷부분에 만약에 4강이라는 개념과 5강이라는 개념은 추후에 자,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을 경우에 제가 강의를 새롭게 계속해서 제작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신기술 동향 그 10점 만점에 적어도 3문제 이상 맞춰서 6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강의실에 만들어져 있는 신기술 동향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형태의 흐름이 정보통신 기술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개념을 이해하면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뭐 버스나 지하철이나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또 여러 가지 그 기사를 검색하실 때 조금이라도 정보통신 관련된 우리 정보 처리와 관련된 어떤 그 IT 기사 쪽을 읽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신기술로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하철 내에서 버스 내에서 참고로 읽어준다면 여러분들이 버스나 지하철 속에서 읽었던 그 용어가 여러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확인을 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립니다. 여자분들 연애 관련 기사 많이 보시고 남자분들 스포츠 관련 기사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기사를 보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런 쪽에 여러분이 관심사인 그런 쪽의 기사보다 신기술 관련된 IT 쪽의 기사를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신다면 혹시 압니까? 여러분 시험에 그 기사가 딱 나올지. 자,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목표로 공부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하나 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용어 사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용어 사전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TTH, word.th.or.kr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여기 보면 첫 번째 메뉴에 용어 사전이라는 메뉴가 있죠. 자, 이 용어 사전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용어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이 LTE라는 용어를 찾기 위해서 LTE를 입력을 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더니 자, 이런 화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LTE의 말의 의미는 미래 장기 진화라고 해서 이번 시간 첫 번째 용어로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자, 미래 장기 진화로서 롱텀 에볼루션의 약자다 해서 오늘날 그 3세대 이동통신 방식에서 4세대 이동통신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서 발생된 용어다라는 걸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TT 용어 사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문이나 또는 TV 뉴스를 통해서 또는 잡지를 통해서 어떤 용어를 접하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런 용어를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려면 요즘은 그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 어떤 기능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찾아보셔도 되지만 TT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신다면 IT 관련 용어가 좀 더 짧고 또 굵게 이렇게 설명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강의를 하게 될 내용이 2012년 2차 표준영어 60개가 발표가 됐고요. 이 60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이 지나면 다음 시간 제 2강에서는 이 TTA에서 ICT 시사용어 300이라는 걸 발간하면서 300개의 용어를 책으로 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이 책에 있는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2강, 3강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당부 말씀 다시 드리지만 신기술 동양 용어는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용어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를 통해서 강의 속에 있는 용어가 시험에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강의를 열심히 들음으로써 신기술 동향의 흐름을 파악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 어떤 형태의 용어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용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끝까지 들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도가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의 내용을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60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강의 용어를 보시게 되면 이제 LTE라는 용어가 이제 출제가 됐었죠. 나왔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LTE-TDD라는 용어인데 이제 LTE 그 약자는 Long-Term Evolution Time Division Duplex의 약자죠. LTE-TDD입니다. 이 용어의 설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전체를 다 읽어본다기보다는 핵심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할 때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노란색으로 제가 중요 키포인트를 따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LTE 중에서 TDD라는 것은 양방향 통신을 위한 듀플렉스 방식 중에 하나로서 이 하나의 주파수를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송수신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 원래 이 주파수라는 개념에서 주파수를 분할한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아날로그 방식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주파수를 이제 시간대별로 분할한다는 방식으로서는 디지털 개념이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의 주파수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송수신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LTE 방식보다는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된 형태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LTE 방식으로 우리가 고속으로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이 들고 다니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각 국가마다 조금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TD-LTE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LTE나 또는 그 최근 우리 그 뉴스에서 또 2013년 9월 27일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013년 9월 27일 기준으로 최근 그 TVCF에서 통신사에서 많이 광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LTEA라는 거죠. LTE
A, LTE 어드밴스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LTEA라는 그 개념이 나옴으로써 조금 더 디지털화되어서 기존 LTE보다는 좀 더 고속으로 통신할 수 있는 4G 개념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4G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LTE의 어드밴스드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시험에서 이 용어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LTE 개념에서 LTEA 개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 용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 LTE 어드밴스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고요. 이 LTE 어드밴스드는 기존 LTE에서 디지털 개념을 포함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LTE 약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세요. 롱텀 에볼루션입니다. 긴 텀을 의미하는 거죠. 그 긴 넓은 폭을 이용해서 에볼루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용어를 정리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간섭계 이런 부분 나오는데 사실 이 간섭계라는 이 말 자체로서 용어가 시험 문제 나올 가망성은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측정기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그 사용되고 있는 최신 신기술 동향에 관련된 용어보다는 약간의 어떤 그 전기적인 어떤 부분에 관련된 용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 뭐 설비나 뭐 전기 설비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보 처리에 관련된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용어는 정보 통신에 관련된 용어라든지 아니면 전기에 관련된 용어 쪽으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위의 정보 처리 실기에서는 나올 가망성은 조금 희박하다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이제 TT에서 발표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말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계라는 용어는 빛의 간섭, 이렇게 이제 간섭이란 말이 용어의 설명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실제 시험 문제 받았을 때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지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지문에 대한 그 용어가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간섭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답항에서 간섭계가 답이다. 이런 형식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의 그 지문을 이렇게 읽어봤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문제의 지문에 있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문제를 읽는다면 답항 속에서도 그 말이 이제 중복돼서 그 답항이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그 최근 기출문제의 답항을 분석해보면 답항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영문으로 답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어 단어 하나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영어로도 한번 꼭 읽어봐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용어 보도록 할까요? 역시 이제 공간 정보, 이제 핵심 키워드만 정리해 두시기 바라요. 공간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다. 뭐 이 정도. 그죠? 그래서 스페이스 인포메이션이라 해서 공간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다. 그러니까 뭐 공간이라는 개념은 지하도 있을 거고요. 또 지상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공중, 하늘의 어떤 공간도 있겠죠. 자, 이런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관리, 운영함으로써 마지막에 보면 이제 뭐 이런 부분, 문화재의 보전, 관리 또는 폭우나 태풍, 뭐 구제역 이런 재난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에서도 하나의 이제 공간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 뭐 미아 찾기라든지 사람이 실종됐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용어를 사용을 해서 또 공간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정보통신에 관련된 얘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의 그 시대가 이제 점점점 진화하게 되면 미래를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그 사람, 그죠? 우리 인간은 어떤 그 구속에서, 그죠? 정보통신의 기술 발전에 의해서 구속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 그 경찰 측에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죠, 사실.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 사람을 꼭 찾아야 될 경우에 이제 조회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뭐 버스를 탄다든가,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도 CCTV가 다 있고요. 요즘은 또 이제 길거리 지나가게 되면, 우리 오늘 용어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또 나오게 될 건데 그 촬영용 블랙박스 있죠. 블랙박스. 그러니까 이 블랙박스가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골목골목이 지나다니면 그런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해서 인근에 관련된 블랙박스를 다 뒤져서 그분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찾아서 이제 그 사람을 체포하는 그런 형태의 시대가 벌써 와버렸고요. 앞으로는 그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서 범죄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이 더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세 번째 용어인 이 공간정보라는 것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네 번째 용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표권. 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공표권, 공중에게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미공개로 둘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공표권이라 한다. 말로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계학습이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한다, 학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기계가 뭔가를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활에서 필요한 기계지만 앞으로 시대에서는 이 기계라는 컴퓨터조차도 뭔가를 공부를 해서 좀 더 나은 형태의 어떤 컴퓨터가 되어서 우리 인간의 어떤 더 나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점점점 이 그 기계학습이 발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한 인공지능이 됨으로써 컴퓨터가 뭔가를 생각하고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겠죠. 영화에서 가끔 이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미래 사회에서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오면 어떡할까? 그런 것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겠죠? 자, 기계가 학습한다는 의미였고요.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타이틀 자체를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것은 그나마 시험에 나올 가망성이 좀 있겠다라고 제가 표시를 한 용어니까 참고로 좀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나노 섬유라는 건데 나노 파이버. 자, 섬유의 굵기가 1000나노미터 이하인 섬유. 그래서 고분자 물질에 전기 및 유체 역학적 힘을 가해서 원료 물질 내부에서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분자들이 뭉치도록 유도하여 용액 상태의 폴리머를 순간적으로 섬유 형태로 생산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다. 자, 말 속의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섬유라는 말과 또 고분자 물질 뭐 이런 형태의 말이 나오면 나노 섬유를 의미한다. 이 정도만 개념으로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문장을 찾아본다면 이런 이제 나노 섬유로서는 의류는 물론 우주, 항공, 자동차, 전기, 전자, 환경, 보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핵심 소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워드의 문장으로서 정리해 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란 겁니다. 이 나노 섬유. 사실 우리가 비전공자 입장에서 오늘날 그 이 사회가 IT 산업이 발전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IT 신기술 용어라든지 이런 신문이나 잡지 기사에도 많이 출제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정보처리 실기 신기술 동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영문으로 번역돼서 전산 영어에서도 같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 동향 자체가 신기술 동향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산 영어 과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보면서 수업을 들어달라는 것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째였고요. 자, 7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는 네트워크 준비 지수.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죠. 정보통신 기술, ICT. 요 ICT라는 게 정보통신 기술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정보통신 기술 ICT 관련 용어 300개다. 이렇게 해서 책이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에서 나온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자,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한 종합 지수를 네트워크 준비 지수로 한다는 거. 역시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어서 이제 그린 테크놀로지라 해서 녹색 기술이죠. 녹색 기술. 녹색이란 말 나오면 우리는 항상 이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말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우리가 녹색 기술이라 한다는 거. 요거 같이 한번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녹색 터치 기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터치 기술. 자, 요거는 5세대망의 핵심 기술이라는 거. 요거 참고로 이제 핵심 키워드로 같이 알아두세요. 녹색 터치 기술은 5세대망의 핵심 기술이다. 그래서 2015년까지 네트워크 에너지 효율을 1000배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이제 2015년까지니까 2015년 이전에 정보 처리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녹색 터치 기술이라는 게 충분히 신기술 용어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0개의 용어를 이번 시간에 정리하고 있지만 이번 시간에 60개의 용어를 정리하면서 내가 치르는 시험에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참고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10번째 보도록 할까요? 자, 60개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뒷부분에 가면 필요 없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면서 60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간을 절약시켜 드리는 것도 또 제가 해야 될 임무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능동 배열 안테나라는 것은 이제 안테나의 소형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 능동 배열 안테나를 뭘로 기억한다? 안테나의 소형화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D2D 통신이라 합니다. D2D. 그러니까 D2D의 D의 약자가 뭐다? 디바이스의 약자, 장치죠. 그래서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라고 해서 장치와 장치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 그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단말기 간에 직접 데이터를 교환하는 기술. 현재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발전시킨 기술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어떤 데이터를 다운받으려면 데이터 사용료도 내야 되고 또 그 위치에 따라서 속도도 느리고 이런 개념이 있죠. 근데 내가 다운받고 있는 데이터가 옆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똑같은 데이터가 있다면 핸드폰끼리 스마트폰끼리 서로 데이터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기술을 D2D 통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의미겠죠. 그 블루투스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블루투스 개념이 D2D 그 통신의 개념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초고속으로 블루투스는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린 편이잖아요. 그래서 초고속으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장치와 장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 멀티스크린은 다른 말로 이제 N스크린이라고 한다는 거. 멀티스크린의 그 용어에 대해서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죠. 멀티스크린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스크린을 갖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말로 N스크린이라고도 한다는 거.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메시지 인증 코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역시나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말 속에 답이 있죠. 메시지 인증 코드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으로서 암호학적으로 이제 해시 함수라는 거, 요거 필기 공부할 때 많이 우리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 HMAC라는 거, 요거 같이 영어 약자였던 용어로서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메시지 인증 코드 알고리즘은 메시지 인증 코드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이고 암호학적으로 해시 함수를 이용한다. 이렇게만 키워드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14번째는 무인 비행체인데요. 자,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인 비행체라는 말 쉽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원거리에서 무선으로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 또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해서 적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그 군대에서 이 무선 그 비행체를 이용을 해서 적의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현재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좀 좋은 쪽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환경에 대한 감시라든지 기상 관측 이런 부분에서도 민간 단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째였고요. 이어서 15번째 넘어가도록 하죠. 자, 15번째 용어는 미라캐스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 시험에 한번 나올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라캐스트. 자, 이런 거 여러분 한번 궁금해 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가끔씩 핸드폰으로 어떤 내용을 막 검색하다가 보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으로 데이터를 검색하다 보면 핸드폰의 그 화면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좀 짜증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케이블 하나를 딱 연결해서 집에 있는 큰 TV에다가 핸드폰을 연결하면 핸드폰에 나타나는 컨텐츠가 TV에 그대로 나타나고 핸드폰은 하나의 어떤 그 조이스틱 같은 단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우리가 미라캐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기기로부터 대형 TV 스크린에 정보를 전송하는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해서 와이파이 얼라이언스가 발표한 최신 무선 디스플레이 그 기술로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와 같은 모바일 기기가 TV와 직접 와이파이 기반으로 연결되어서 큰 화면으로 모바일 기기 속의 컨텐츠를 보고 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술을 우리가 미라캐스트라고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바운스백이라는 겁니다. 바운스백. 바운스백은 사용자의 손으로 기기 화면을 스크롤 할 때, 여러분들이 왜 그 화면을 이렇게 스크롤 할 때 손바닥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스크롤 하잖아요, 그죠? 스크롤 하다가 마지막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끊어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마지막을 그 스마트폰 패드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버 밴딩이라고도 불린다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의미는 큰 어려움 없으니까. 사용자가 손으로 기기 화면을 스크롤할 때 가장 마지막 부분에 도달할 경우 다시 반대 방향으로 튕김으로써 해당 페이지가 끝부분에 도달했음을 알려주는 기술을 우리가 바운스백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리버 밴딩이라고 한다는 거. 같이 러버 밴딩이라고 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7번째 이제 벤더 관계 관리라고 해서 이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뭐 벤더 판매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판매자에게 독립적인 고객 간의 비즈니스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벤더 관계 관리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블록 암호 운영 모드라는 것도 이제 말 속에 다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블록 암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암호화는 물론 인증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이런 암호화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최신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비대칭 그 형태의 암호화 방법과 대칭형 암호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대칭형 암호화 방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을 우리가 DES라 그래서 DES라 쓰이는 거. 요게 이제 지난번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2013년 2회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용어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록 암호화 운영 모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19번째 가도록 하죠. 자, 19번째 비디오 큐레이션. 수많은 동영상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하고 모아서 목적에 맞게끔 재구성하는 행위를 우리가 비디오 큐레이션 한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BSD라는 허가서, BSD 허가서, 이것도 이제 BSD라는 약자를 한번 봐보시고요. 뭐 허가서를 얘기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봐 주세요. 허가서라는 말 자체가 신기술 용어로서 나올 가망성은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비정형 데이터라는 거, 이거는 형식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말에서 키워드로 읽어봐 주시면 되겠죠. 자, 사이버 대피소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이버 대피소는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은행 업무가 마비된다든지, 뭐 국가 주요 기관 시설이 마비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기술 용어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이버 대피소라는 것은 디도스 공격, 디도스 아시죠? 디도스라는 것 자체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디도스가 이제 분산 서비스 거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디도스와 같은 사이버 공격을 방어해주는 장소로서 만약에 어느 회사에서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사이버 대피소라는 곳으로 우리 회사의 어떤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피신하는 형태의 그런 어떤 기술을 우리가 사이버 대피소라고 한다는 거죠.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이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는 사이트의 IP 주소나 도메인을 대피소로 임시로 이동시켜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분석한 뒤에 정상적인 트래픽은 해당 사이트로 연결하고 공격이 의심되는 트래픽은 이제 필터링하는, 걸러주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사이버 대피소라는 의미겠죠. 뭐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만약에 영어로 나오면 못 맞추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 사이버스 쉘터라는 용어죠. 요게 이제 만약에 이제 사이버 대피소라는 개념은 아는데 시험 문제에서 답항 속에서 이게 영어로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못 찾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영어로도 어떤 말인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정리해 두세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23번째, 사행성 게임. 뭐, 잘들 아시죠? 사행성 게임이라는 말의 의미. 역시나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셰넌 하틀리 정리라 그래서 정보를 오류 없이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송률을 나타낸다는 말에서 셰넌 하틀리 정리가 쓰였다는 거.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죠?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없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시험에 덜렁 나오면 학생들이 막 따져요. 선생님 나올 가망성 없다면서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쪽집게가 아닌 이상 거기까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건너뛴다기보다는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5번째, 소셜 네트워크 게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요즘은 SNS를 통한, 이용한 게임들이 많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그 카카오톡, 카톡이라고 얘기하죠. 그 카톡을 쓰다 보면 사실 저는 이제 게임을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 게임을 많이 안 하는데 주위에서 이제 게임 하라고 이제 막 계속 이렇게 카톡 문자가 막 날라오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SNS를 이용한 게임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의 용어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스마트 센서 이거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컴퓨터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 처리 능력과 판단력을 갖는 센서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센서의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과거 많이 그 시험에 나왔던 부분의 용어가 이제 RFID라는 기술이죠. 뭐 이 기술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RFID라는 기술 자체가 센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물건 같은 거 판매할 때, 아직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슈퍼마켓이나 대형 할인마트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바코드로 물건을 다 일일이 찍어서 계산해주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이 RFID라는 기술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모든 상품에 이 RFID 칩이 부착됨으로써 만약에 이제 대형 할인마트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다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계산대 라인이 있어요. 이 계산대 라인에서 카트를 끌고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 센서가 그 상품을 다 읽어서 일일이 바코드로 물건 한 개 한 개를 찍지 않더라도 한꺼번에 총 금액이 얼마다, 총 금액이 뭐 13만 5,820원이다 라는 금액까지 다 한꺼번에 계산이 됨으로써 그 금액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캐셔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지는 형태로 우리가 발전할 수가 있겠죠. 최근 이 RFID 기술은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교통카드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도 이제 RFID 기술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센서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7번째. 자, 나머지 뒷부분은 크게 중요한 용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목 정도만 봐두셔도 되겠습니다. 스피드 게이트라는 것은 자동 인식 출입 시스템이라는 거죠. 출입을 통제하는 표나 카드로 인식하고 정보가 옳은 것으로 판독되면 문이 열리고 틀린 것으로 판독되면 문이 닫혀버려서 사람을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 뭐 이거는 뭐 도서관이나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본교 학생들만 출입을 허용하기 위해서 그 학생증을 이용해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스피드 게이트라고 합니다. 자, 슬로우 모션 기술이라는 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죠. 슬로우 모션 기술. 그리고 양극성 트랜지스터. 이거는 조금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보 처리 실기에서는 나올 가망성은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교환 막 연료 전지라는 것도 조금 기계적인 부분, 전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한 번 정도만 눈팅만 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31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정보 기술이라는 거. 뭐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런 양자라는 말 자체가 시험 문제 따라 나올 거기 때문에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양자 정보 통신 기술, 양자 암호화 통신 기술 이런 부분들이 따라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혹시나 뭐 나왔을 경우에 이렇게 양자가 영어가 뭔지 모르면 또 찾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단어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하나씩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BR. 자, 이거 SBR을 이제 SBR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좀 웃긴다, 그죠? 그러니까 정보통신 TTS 그대로 제가 발췌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SBR. 이 SBR은 코딩 방식은 이제 대역폭을 2분의 1만 코딩하는 고효율 코딩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고효율 코딩 방식을 SBR이라고 한다는 것 정도만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SHA라는 용어죠. 이 SHA는 앞서 얘기했던 암호 해시 함수의 그 한 종류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34번째로 갈까요? 자, 34번째 나오는 용어는 SMPTE라는 거죠. SMPTE. 자, 미국 영화 텔레비전 기술 협회를 나타낸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신기술 용어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나올 수 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미국 영화 텔레비전 기술 협회라는 협회가 뭐 우리 그 9시 뉴스 메인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한번 등장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부분이 되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역시 좋겠습니다. ARP라는 거, ARP 부분이라는 것은 위조된 ARP
리플레이를 네트워크에 주기적으로 브로드캐스트하여 이제 방송한다는 의미겠죠. 네트워크상의 모든 호스트들을 공격자 호스트를 라우터로 믿게끔 해서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트래픽을 공격자의 호스트를 경유하게 하여 훔쳐보는, 그러니까 스나이핑하는 그런 공격 기법을 ARP라 한다는 거. 이 스나이핑하는 공격 기법은 이 스나이핑이라는 말 자체가 비슷한 용어로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공격한다는 의미의 어떤 그 용어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ARP가 이런 부분과 조금 연계되어 있다는 거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LEA라는 겁니다. LEA. 이거는 블럭 암호화 기술로서 키워드를 한번 알아두시고요. LTE 멀티 캐리어라는 말, 이것도 이제 LTE라는 말 의미에서 이제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LTE라는 것은 우리가 롱텀이라는 의미에서, 롱텀 에볼루션의 의미에서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했었고요. 이 LTE 단말기가 2개 이상의 주파수로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이다. 우리가 LTE로 그 데이터를 이렇게 통신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그 LTE가 잡히지 않는 곳에 보면 3G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LTE로 쭉 하다가 아예 이제 끊겨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파수 대역폭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쪽으로서 LTE, 이쪽 주파수 대역에서 LTE를 막 사용하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아래쪽 부분에서 LTE를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끊김이 그나마 없이 LTE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기술을, LTE가 어떻게 된다? 다중화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멀티 캐리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LTE 멀티 캐리어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조만간 이제 통신사에서도 LTEA를 많이 강조하면서 LTE 멀티 캐리어도 아마 광고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TE 멀티 캐리어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읽어봐 주세요. 자, 5개 전광판, 뭐 텔레 스크린이라 그래서 뭐 우리 길 가다 보면 많이 나와 있죠. 5개 전광판, 4세대 스크린 미디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보는 이제 길거리 옥상에 나와 있는 5개 전광판 자체는 단순히 이제 어떤 정보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형태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텔레 스크린이라는 것은 그 정보를 보면서 우리가 그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또 입력도 가능하고 또 출력도 가능한 양방향 형태의 5개 스크린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넘어가서 39번째. 자, Y기그 연합이다 하는 것은 멀티 기가비트 무선 전송 기술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의 명칭이라는 거, Y기그라는 의미로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웹 방화벽이라는 것은 당연히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죠. 해킹을 방어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위치 정보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UN 글로벌 지리정보관리센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조금 긴 약자가 나와 있는데 UN에서 글로벌 지리 정보를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도 있다는 걸로 같이 읽어봐 주시면 돼요. 크게 뭐 시험에 나올 만한 용어는 아니라고 보이네요. 자, 4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3번에 나오는 이 용어는 이제 인메모리 컴퓨팅이라 그래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가 아니라 주기억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RAM이라는 것은 메모리,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지리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하드디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 장치 중에서 보조 기억 장치가 되겠고요. RAM이라는 것은 기억 장치 중에서 주기억 장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비교한다면 우리 인간의 두뇌에서 외울 수 있는 어떤 기억장치,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 비교한다면 이 보조 기억장치라는 것은 책이나 노트나 수첩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그 메모리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검색하거나 가져올 때 보조 기억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보다 주 기억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 인메모리 컴퓨팅이라는 기술 자체는 주 기억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또 찾아낼 수 있고 또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서버상에 거의 동시에 계산 작업을 수행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처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계산 속도가 획기적으로 계산되고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의미에서 인메모리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자, 이어서 44번 용어는 이제 그 입체 오디오, 이제 3디멘전 오디오라 그래서 이제 3D 오디오를 나타내는 거죠. 서라운드 오디오 공간 감에서 더해서 현장에 있는 듯한 실체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입체 오디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난안전통신망이라 그래서 뭐 이런 그 화재나 홍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 발생 시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어떤 그 정보를 여러분한테 전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형태의 통신망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전염 백신 잘 아시죠? 특성 악성 코드에 감염된 시스템을 치료하는 백신 프로그램으로서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감시 기능 및 정기적인 업데이트는 제공하지 않지만 전용 백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외부에서 침입되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정부 중심이고요. 또 역시 정보 중심의 네트워크라 그래서 이제 정보 중심의 네트워킹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없지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국가 사회적인 중요 시설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자, 50번에 나오죠. 촬영용 블랙박스. 이게 신기술 용어로 나올까요? 그죠? 뭐 충분히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제 시험에 나왔을 경우에 이게 나온다면 영어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촬영용 블랙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이제 우리말의 용어지만 실제로는 영어로서는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 그죠? 오토 모티브 이벤트 데이터 레코드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영어로서 잘 알아두셔야만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영어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맞출 수가 있겠죠. 그 의미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51번으로 넘어가서 자, 최고 위험 관리 책임자라는 것도 있고요. 최고 위험 관리 책임자 뭐 하는 건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카디오이드 마이크라는 용어도 있네요. 이것도 이제 우리 정보 처리에 관련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클리어캅이라는 거 이거는 하나 봐두세요. 클리어캅이라는 것은 디지털 케이블 TV 송출 방식인 우리 필기 시간에 많이 공부를 했었죠. 이 직교, 진폭 변조, 그러니까 진폭과 진폭 변조와 또 직교 변조를 혼합한 형태의 QAM 변조 방식 중에서 스크램블을 걸지 않고 송출신하는 방식으로서 클리어캅이라고 한다는 거. 이 캅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QAM을 그러니까 발음할 때 그렇게 발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QAM을 이제 클리어시킨다, 깨끗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스크램블을 걸지 않는다는 말은 깨끗하게 만들어서 송출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키 로깅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보드 입력 정보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행위를 우리가 키 로깅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55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타임 슬라이스. 타임 슬라이스는 시간을 분할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정지된 동작을 마치 동영상 카메라로 찍은 듯이 보이게 하는 영상 기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으로 이렇게 막 찍은 것을 이렇게 묶어서 동영상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을 타임 슬라이스 기법이라 한다는 거고요. 자, 통합 전술 지휘 체계라고 나와 있죠. 통합 전술 지휘 체계. 그러니까 군대 관련된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투명 디스플레이라는 거 역시 투명하다는 의미니까 자, 유리와 같은 투명한 방막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라는 의미에서 투명 디스플레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내비게이션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 모의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오락실에서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실제 자동차도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되면서 너무너무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따로 쳐다보지 않아도 유리창에서 그 내용이 나타나게끔 그렇게 한다는 기술이 되겠죠. 이 투명 디스플레이라는 개념도 영어로 잘 봐두세요.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면 영어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는 거, 이게 기구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런 기구가 있구나 정도 역시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 한국전자서명관리인증센터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명칭만 봐두시면 되겠고 60번의 홀드백이라는 용어는 한번 봐두셔야 되겠죠. 신작과 구작의 가격 차별 정책을 펴기 위하여 신작을 정액제 서비스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정액제로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구작
뭐로 바뀌면서 또 가격을 다운한다든가 그런 형태의 어떤 제공을 해주는 제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홀드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말 속에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외워두셔야만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0개 용어를 이제 뭐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용어가 시험 문제 정확하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올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과거 그 실제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용어를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 부분은 기사 신기술 동향이 우리 시험 제도가 2006년 부터 이렇게 바뀌면서 2006년 1회 때 문제부터 시작해서 2013년 2회 때 문제까지의 용어를 다 정리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최근 LTE라는 이런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복 출제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디도스라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 디도스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 출제되는 용어가 있는 반면에 이런 LTE라는 최신 기출, 그러니까 최신 용어가 따로 이렇게 출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아까 이 DES라는 게 아까 뭐라 했습니까? 대칭형 암호화 기술이라는 종류죠. 이거는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이고 또 정보처리 실기를 공부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용어도 많이 학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있었던 부분이 나오면 완전한 주관식이 아니라 답방 속에서 그 이니셜 위주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 제우스 바이러스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두 개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요. 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문제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이니셜 위주로 찾아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찾는다 그러면 충분히 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요청을 해서 우리 사무실에 요청을 해서요. 이 2006년 1회 기사부터 또 2013년 2회 기사까지 이 답항으로 나왔던 있는 부분이 얘가 각각 뭔지 또 얘는 뭐 하는 건지 또 얘는 뭐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우리 자료실에 시험 치기 직전까지 제가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아, 이런 것들이 이런 용어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됐구나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신다면 한번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서도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기사뿐만 아니라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산업기사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이 용어가 기사에서도 연관되어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산업기사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서로 병행해가면서 같이 공부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업 처음 시작할 때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부분을 이 tta.word.tta.or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최근 기출문제 최근 나와 있던 부분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나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최근에 2012년 2차 말고 뭐 2013년 1차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강의 속에서 쌤이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다. 그러면 막 독촉을 하세요. 막 독촉을 해달라고 제가 확인 즉시에 바로 최신 신기술 동향 관련 용어가 TT에서 올라오면 즉시 강의를 제작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용어사전 역시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용어사전을 검색을 하셔서 그 부분을 정리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 제2강에서는 제가 타이틀을 이제 최신 신기술 동향 용어라고 해놨는데 사실 뭐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도 좀 하고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기를 제발 바랍니다 라면서 기도도 좀 하고 해서 지금 제가 이제 2강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TT에서 만들었던 ICT 용어 300개 있죠. 그 300개를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면서 2강, 3강을 진행하도록 하고 4강, 5강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TT에서
새로운 용어가 올라왔을 경우에 그걸 위주로 제가 새로운 강의를 꾸준히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한다는 거 앞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고 여기까지 강의를 듣고 시험 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시험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셔서 합격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꼭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호였습니다.